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상입니다. 오늘은 그 천재박의 통일시대의 우리말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항상 학습 목표는 이 시험 문제의 어떤 출제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자, 보면 첫 번째부터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하실 거예요. 남북한 언어의 차이. 그러니까 남한의 언어, 우리나라 말의 언어와 그 다음에 북한의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남한의 언어는 표준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언어는 문화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언어의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차이를 알아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기거든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먼 훗날 언젠가 통일할지 모르잖아요. 통일하게 되면 서로 간에 어떤 오해와 어떤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이 차이를 이해하고 합의를 하는 지름길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보자 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이게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시대의 우리말이라는 글이 제시가 됐어요. 권재일 씨가 쓴 유명한 어떤 언어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쓰신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글은 설명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전달하는 글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3단 구성,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머리, 말, 본문, 그 다음에 맺은말 이런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락은 아마도 처음 부분, 즉 머릿말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남북한의 언어는 언뜻 보면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래요. 맞춤법이 조금 다르고 어휘가 좀 약간,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좀 약간 다른,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지칭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같은 대상을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른 경우가 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아주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오해와 불신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옅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의 차이가 남과 북이 교류하고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죠.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몇 개가 나왔는지 세어볼 수 있을까요? 몇 개 나왔을까요? 퀴즈입니다. 맞았어요.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오해와 불신이 생기기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옅어질 수 있다. 자, 이게 어쨌든 그 문제점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가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의 차이가 남북이 교류하고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건 어쨌든 앞서 말했지만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진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갖다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일단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따르고 있고 북한에서는 조선말 규범집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만들어진 조선말 규범집이고요. 우리나라는 한글 맞춤법 1988년에 어떤 만들어진 한글 맞춤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1934년 조선어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를 하고 있다는 게 그 포인트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갈라서 온 것이죠. 분단 이후 서로 교류가 없이 각자 맞춤법을 수정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남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자, 북한은 나루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장만 알면 남한과 북한의 그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세 가지의 그 포인트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의 그 말의 차이 뭐냐?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면 사이시옷입니다. 사이시옷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는 바로 요것의 유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음 법칙입니다. 머리두자를 쓴 건데요. 첫 소리, 그러니까 단어의 첫 소리, 초성에 오는 자음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발음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음을 갖다가 두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요것과 요것이죠. 사실 리가 맞는데 한자음의 도금으로 따지면 리자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리을을 발음하기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얘를 이응으로 바꿔서 발음하거든요. 리용, 이용, 아니면 여자, 녀자. 사실 계집 여자잖아요. 계집 녀. 근데 녀자라고 그대로 발음하고 노동이라고 발음하지만 우리는 노동, 여자라고 발음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면 띄어쓰기입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이시옷, 두음법칙, 띄어쓰기. 남한, 북한 언어의 차이는 뭐다? 사이시옷, 두음법칙, 띄어쓰기. 요 세 가지만.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절반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사이시옷에서 어떤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길래 이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음법칙. 이게 무슨 차이야? 그 다음에 띄어쓰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띄어쓰는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붙여쓰네. 자, 이것의 차이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3단원을 뭐 잘 공부했느냐, 뭐 성적이 잘 나오냐 마느냐는 요 세 가지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했느냐에서 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이 각 학교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의 교실에서 혹은 온라인 EBS 클래스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그냥 사이소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그냥 두음 법칙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고 띄어쓰기의 차이가 있어.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면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사이시옷 유무, 두음 법칙 인정 유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띄어쓰기 차이의 유무, 요 정도만 알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사이소리,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뭐 요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띄어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주신다든지 하면 그것까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의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뭐 교실의 어떤 가르쳐 주시는 수준에 따라서 뭐 스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지금 하는 내용은 어쨌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사이시옷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시옷은요, 얘는 사실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요, 어떤 현상이냐면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그러니까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을 얘기합니다. 의미를 갖춘 단어 또는 형태소가 둘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되잖아요. 어근 플러스 어근은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이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앞서 말했던 남북한의 언어의 극명한 예가 뭐였냐면 나룻 배였어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 시옷을 넣는단 말이죠. 근데 시옷을 넣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 시옷을 넣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자, 나룻배를 분석하자면 나루라는 어근과 배라는 어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얘가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이게 합성어예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뒤에 예사소리가 뭐냐면 바로 요것이 예사소리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나룻 배라고 쓰므로 해서 발음할 때는 뭐라고 발음하느냐면 요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요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요 뒤따라오는 요 비읍이 쌍비읍으로 발음된다는 것이죠. 얘네들은 된 소리잖아요.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변경됐다 그겁니다. 이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봐봐요. 이게 사이소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은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안울림소리 중에서 예사소리가 등장해야 됩니다. 자, 봐봐요. 여기서 울림소리가 무엇인지. 요 우, 모음은 울림소리죠.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음 중에서도 울림소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마, 누, 라, 야.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이 다 모두 울림소리예요. 그러니까 모음이나 자음, 미음, 니은, 리을, 이응으로 앞에 어근이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자음이 바로 이 예사소리, 안울림 예사소리인 경우에 이 예사소리를 발음할 때 얘가 된 소리로 변하는 현상,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말이 어쨌든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그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는 것이거든요. 자, 봐봐요. 이 같은 사이소리 현상 중에 그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을 공간이 없습니다. 봐봐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이를테면 어떤 예가 있냐면 밤, 길이 있습니다. 얘도 사이소리 현상이 나는 단어입니다. 봐봐요. 분석하자면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의 형태에서 어떤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된 경우 얘는 합성어입니다. 왜냐면 밤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길이라는 단어, 어근 플러스 어근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된 것인 거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또? 자, 근데 앞말이 무엇으로 끝났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앞말의 종성, 끝소리가 바로 미음으로 끝났어요. 미음은 자음인데, 그죠? 자음인데도 불구하고 울림소리라고 그랬죠. 울림소리는 뭐다?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이 있다. 근데 미음으로 끝났네. 그럼 울림소리로 끝난 게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자음이, 바로 뒤따라오는 첫 소리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얘가 예사소리여야 됩니다. 예사소리인 경우 안울림 소리 맞죠? 안울림 소리이고 예사소리인 경우 이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된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얘를 발음하기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밤,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기 때문에 사이시옷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 사이시옷 어디다 넣어줘요? 여기다 넣어줘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조건은 이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은 시옷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끝소리가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나게 되면 여기에다가 시옷을 넣어줘요. 뒤에 예사소리를 된 소리로 발음한다 이거죠. 됐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해 안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다른 예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뱃사공이라는 이 단어를 북한에서는 배사공이라고 부를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루배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배사공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 사이시옷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얘네들은 어쨌든 합성어거든요.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가를 수가 있어요. 배라는 말과 사공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합성어가 조건이어야 됩니다. 사이소리의 현상의 조건은 합성어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무엇이었냐?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얘는 울림소리, 즉 모음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이 초성, 그러니까 첫 소리의 자음이 바로
예사소리인 것이죠. 안 울림 소리인 예사소리. 알겠죠? 근데 얘를, 이 예사소리가 발음하게 되면 얘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이 밑에다가 시옷을 넣어줘서 뱃사공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할 수가 있다더라. 근데 어쨌든 우리 남한에서는 이렇게 시옷을 집어넣어줘서 뒷자음이, 뒤따라오는 예사소리, 시옷 자음이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게 없다. 배사공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네. 사이시옷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이시옷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사이시옷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요. 어쨌든 뭐 가볍게 알려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시옷을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걸 북한에서는 시옷을 집어넣는, 사이시옷을 집어넣지 않는다 정도만 알아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음법칙, 이용이냐 리용이냐 이게 문제인 건데,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옆에다 쓸게요. 자, 리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북한에서는요, 이게 원래 무슨 리자냐면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이렇게 이용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한자어로. 원래 한자어니까요. 근데 이 한자어 얘가 사실 이가 아니라 이롤이라고 찾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이로울 리예요. 리. 이게 사실 이 첫소리로 왔기 때문에 리을을 이응으로 바꿔서 우리가 쓰고 발음할 뿐이지 사실 원래는 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첫소리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의 첫소리로 등장한다면, 이건 첫 번째 글자의 첫소리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얘를 이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 리를 두 번째 글자의 첫소리로 바꾸면은 얘를 그대로 살려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자, 요런 경우 실리를 챙기다, 실제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얻는 이익. 여기서 얘는 리을로 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리을로 씁니다. 실리라고. 그러니까 얘는 올바로 이렇게 쓰는데, 이 리자라는 말이 처음 글자의, 첫 글자의 첫 소리로 오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두음, 머리도 자 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발음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리용이라고 발음하면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얘를 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죠? 그게 두음 법칙입니다. 계집여자, 마지막으로 계집여자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써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사실 얘는 계집 여자거든요. 근데 여자를 할 때 얘를 여자라고 이 니은을 이응으로 바꿔서 발음하잖아요. 그리고 쓰잖아요. 이게 두음 법칙입니다. 이제 이해 되죠? 이제 확실히 이해 갔죠? 그죠? 이게 두음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띄어쓰기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띄어쓰기 문제. 사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가 의존명사거든요. 그런 것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습서에 나온 내용 보면은 그냥 띄어쓰기를 우리는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문화원은 띄어쓰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띄어쓰는데 이들은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렇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 그래서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리용이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띄어쓰기가 다르다.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더 넓게 잡아 규정하고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게 외우면 됩니다. 자, 봐봐요.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이시옷이 있다 없다. 있는 건 어디? 남한이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건 어디? 북한이죠. 두음 법칙을 인정하는 건 어디입니까? 남한이죠. 인정하지 않는 건 북한이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적은 경우는 남한이죠. 의존명사까지도 다 띄어쓰는 남한,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여 쓴다 라고 하는, 어쨌든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은 북한.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이렇게 간단히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습서에 나온 내용들 아무리 지켜봐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만 교실에서 혹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사이시옷, 특히 사이시옷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깊게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움법칙까지는 아마도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도움법칙은 이거 법칙 외우자면 좀 약간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예외 규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냥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남한과 북한의 어떤 언어 차이의 이유,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남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남한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다.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데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어쨌든 현대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울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역적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준어로 정해서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평양말을 표준어로 한 문화어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어떤 지역적인 조건은 평양을 잡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다? 서울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말 여러 가지 뭐 사투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방언들이 아주 많은데 뭐 경상도 사투리, 그 다음에 심지어 경기도 사투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다 있는데 그 서울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사실 서울말 또한 지역 방언이에요. 지역 방언인데 이제 지역 방언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자,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부르지 지역방언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남한의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그럼 저기 전라도 그쪽으로 합시다. 그 만약에 수도가 막 그 전라도 전주 막 그랬어. 그래서 전주 즉 전라도의 말을 갖다가 표준어로 삼았어. 그러면 서울말은 지역 사투리가 되는 거예요. 지역 방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말의 양상 중에서 그 중에서 양태 중에서 서울을 갖다가 우리는 정했을 뿐입니다. 때문에 얘를 표준어로 정하자.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욕설이라든가 뭐 상당히 속되게 이런 말들은 다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자격을 붙일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 표준어 속에는 어떤 여러 가지 욕설이라거나 그런 속되게 이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되도록이면 어쨌든 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준어에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분단 초기에는 북한에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다가 66년에 문화어를 제정해서 보급하면서 이제 남한의 표준어와는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남한과 북한이 어휘가 다른 그 이유, 어휘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자, 첫 번째 유형은 자,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 요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자,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나름 그려봤는데 자, 여기가 서울이고 아마 요쯤이 평양쯤 될 겁니다. 자, 근데 분단 초기까지만 해도 어쨌든 이 북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서울, 그러니까 표준어, 서울말 표준어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제 분단이 되고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계속 서울말을 써야 돼? 우리는 북한인데 여기 서울말을 뭐하러 써?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서울말을 쓰지 않고 여기에 있는 말, 북한에 있는 지방의 어떤 방언을 가져와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지역 방언을 가지고 올까? 라고 생각하다가 요쯤일 겁니다. 아마 요쯤에 있는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그 다음에 아마 요쯤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 이 지역 방언, 사투리를 가져와서 문화어로 쓰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서울말 안 쓸 거야. 니네들끼리 사용해. 니네는 남한이니까. 우리는 북한이니까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의 그 지역 방언을 많이 가져와서 문화어로 사용할 거야. 우리끼리만의 말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거 써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어휘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말이에요. 북한의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지만 평안방언이나 그 다음에 함경방언을 적지 않게 문화어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많이. 물론 다른 지역에 북한에 있는 다른 지역 방언도 많이 썼겠죠. 하지만 주로 평안방언이나 함경방언을 썼다더라. 그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거위, 그 다음에 누룽지, 맷돌에 해당하는 말이 거위가 개산이, 누룽지가 가마치, 맷돌이 망돌이라고 문화어로 이렇게 쓰인다 그거죠. 어쨌든 그들의 어떤 지역 방언을 문화어로 가져와서 쓴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북한에서 나만이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가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다. 무엇 때문에 이념과 제도가 영향을 미쳐 의미가 달라진 경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밑줄 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유도 알아야 되니까요. 이념과 제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대요. 이념 때문에, 제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설명해 줄게요. 자, 남한에서 동무는 그냥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북한에서는 어떤 그 사회체제라든지 제도가 다르죠. 우리나라와는. 자, 노동계급의 혁명 위협을 이룩하기 위해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하게 이르는 말. 대단히 거창하고 뭔가 진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동무는 야, 너와 나와는 동무야 라는 것은 그냥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말의 동무가 너무 많이 우리 귀에 뇌리에 막혀서 동무라고 쓰면 이제 어색할 정도가 돼버렸는데, 북한에서의 동무는 아주 그냥 상당히 진지하고 진취적이고 막 되게 혁명, 막 뭔가 큰 뜻을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의 어떤 이념을 함의하고 있는, 이념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남한에서 동무는 그냥 우정, 사랑과 같은 어떤 친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상, 뭐 이런 어떤 이념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단어로 박혀버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북한 사전에서도 늘 친하게 어울려 노는 사람이라는 뜻풀이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주로 쓰는 의미는 바로 요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들어봅니다. 자, 계속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그죠? 뭐 필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설명문답게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전달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포의 경우 남한에서는 생물학 용어를 쓰는데 북한에서는 어떤 집단에서 바탕을 이루는 단위가 되는 조직을 뜻합니다. 이게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뜻이 이렇게 다릅니다. 바쁘다의 경우 북한에서는 힘이 붙이거나 참기 어렵다, 매우 딱하다의 뜻으로 자주 쓰인대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바쁘다 라는 말은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고, 보기 바쁘다라는 말은 보는 것이 딱하다라는 뜻으로 되어버린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의 어휘가 다른 유형 세 번째 뭡니까? 북한에서 분단 이후에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어휘.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요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좀 배워도 좋을 법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뭐냐면 다듬은 말이나 새로 만든 말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말다듬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 우리말로 되도록이면 바꿔 쓰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음반을 소리판, 견인차를 끌차. 사실 견인차란 말들 우리나라 말의 절반 이상이, 아니 많이, 엄청나게 많이 한자를 활용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의 많은 부분이 한자어 아니면 외래어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순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북한은 좀 했다는 거죠. 끌차, 끈다라는 얘기죠. 끄는 차, 끌차. 그 다음에 나이프, 밥상, 칼, 노크. 이거 참 마음에 들어요. 송기척, 그죠? 송기척. 이런 말들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 우리말로 다듬었다. 한자어나 외래어
되도록이면 다 모두 순 우리말로 다듬었다. 그렇다고 뭐 문화어에서 무조건 한자나 외래를 찾아볼 수 없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다듬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건 뭐 분발해서 좋을 건 없죠.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제도를 반영하여 노동영웅, 밥공장, 인민배우 같은 말을 새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념, 사상, 제도를 여기에 주입시킨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하나 뭐 그래도 자소서에 나온 대로 읽어준다면 노동영웅은 무슨 얘기냐면은 광복 이후에 북한에서 말하는 세조국 건설을 위한 노력에서 애국적인 열성과 혁신적 성과를 이룩한 일꾼. 다시 말해 광복한 뒤에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를 정말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준 엄청나게 발전을 이끈 그런 사람을 노동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밥공장은 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주식물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공장을 밥공장. 인민배우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배우, 국민여동생, 뭐 국민 뭐 아이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랑은 좀 약간 무게감이 다릅니다. 인민배우는 여기는 어떤 공적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 공적이 있어요. 국가적인 어떤 걸로 나갑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 무용, 연극 분야에서 공훈을 세우고 공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사회적 사업에서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활동을 한 배우에게 수여하는 인민칭호입니다. 인민칭호.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국민 MC, 국민 배우처럼 이렇게 많이 흔히들 인기 있고 많이 알려진 사람을 갖다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국가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인받은 사람인 거예요. 헌신적인 활동을 한 북한을 위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아주 사상, 제도, 이념이 깃든 말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남한과 북한 말에 어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알겠어. 그러면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부터는.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는 뭐 쭉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뭐 남한과 북한이 그동안 노력을 해왔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요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음 법칙, 사이시오, 띄어쓰기 등 남북에서 서로 다른 맞춤법을 통일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었던 그 사이시오 문제, 그 다음에 띄어쓰기 문제,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의 문제, 어느 한쪽의 것으로 그냥 통일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노동이라고 이제 하기로 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나루베라고 하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양보해서 띄어쓰기를 갖다 의존 명사까지도 다 띄어쓰는 그런 방식으로 바꾼다거나, 어떤 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어떤 것은 북한에서 양보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춤법을 통일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와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어휘는 협의를 통해서 통합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나오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한의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북한의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한에서는 거, 북, 이라 부르는 걸 북한에서는 거, 부, 기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뭐로 단일화할 것이냐? 뭐 둘 중에 하나로 단일화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차 안이 참 널찍하니 좋다. 널찍하다.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널찍하다로 쓴대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할 것이냐? 이것도 단일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한의 언어든 북한의 언어든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그죠? 하나로 통일하자 라고 하면 어쨌든 된다. 아니면 둘 다 선택할 게 아니면 그냥 둘 다 인정. 복수. 어떤 표준어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대요. 자습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라디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외래어를 어쨌든 외래어죠. 근데 그 북한에서는 라지오라고 얘기한답니다. 이 둘 다 인정한다거나 라디오도 맞고 그래 라지오도 맞다
라고 이렇게 뭐 언어 정책을 펼친다거나 이러면 어쨌든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로서 가능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협의해서 맞춤법과 어휘를 정하면 맞춤법을 따르고 그 어휘를 쓸 수 있게 보급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하고 언론을 통해서 특히 이렇게 방송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예능이든 드라마든 뭐든 간에 통일됐다면 우리나라에 그 통일된 어떤 그 언어 사용 양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끝으로 그 자습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가 생긴 까닭은 무엇인가요?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남한에서는 서울말을 기준으로 삼지만 북한에서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휘 차이가 달라진 것이고요. 북한에서 방언을 문화어에 포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다? 함경도, 평안도 방언을 평안방언, 함경방언을 문화어에 포함됐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휘 차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이 같은 뜻으로 썼던 말을 북한에서 다른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한자어와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듬지 않고 있죠. 되도록이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과 제도를 반영한 말을 새로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인민배후 뭐 이런 것들 이념, 사상, 제도를 주입시킨 단어를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하죠. 네. 또 생각치 않게 강의가 또 길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또 길어진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또 인내심을 갖고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들어서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더 도움되는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